안녕하세요. 집현전 국어 수능 100일 프로젝트에서 오늘 수업할 것은 문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학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시나 분류를 해라 그러면 학생들은 시나 소설, 그리고 수필, 그리고 시곡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는 서정갈래에 속합니다. 서정갈래로서 그 대표적인 시를 배우는 거고요. 소설은 서사갈래입니다. 서사갈래로서 대표적으로 소설을 배우는 겁니다. 수필은 교술갈래에 속합니다. 교술갈래로서 수필을 배우는 거고요. 시곡은 극갈래입니다. 극갈래로서 시곡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말인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작가가 가진 감정의 한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기쁘다, 내가 지금 즐겁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라고 하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짧은 내용 중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시의 특징은 운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왜 기쁜지 굳이 꾸준하게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쁜 것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운율이 있고, 그리고 시어에 대해서 함축적일 수가 있습니다. 서사갈래는 이렇게 한순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느낀 점을 결말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서사갈래에서 교술갈래와 서사갈래를 비교하게 되면 서사갈래는 대부분 다 허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허구적인 내용에서 갈등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진행 형태를 지니죠. 발단이 있습니다. 전개가 있고요.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방식을 통해서 갈등이 몹시 커지다가 최고점에서 툭 떨어지는 방식, 여기에서 작가가 이러한 감정을 지니게 된 것에 대해서 독자가 공감하도록 글을 쓰는 것이 서사갈래입니다. 교술갈래는 서정갈래와 서사갈래에서 시적 화자, 다른 얘기죠. 나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적 작가 시점, 다른 시점에서 글을 허구적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술갈래는 허구적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교훈을 얻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교술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거니까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겠죠. 손숫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손숫자 아닙니다. 따를 숫자입니다. 붓이 가는 대로 따라서 쓴 것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진실성이 높은 글이 교술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술갈래는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된 소설에 대해서, 소설의 형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이 교훈을 얻은 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경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온 교훈을 정확하게 문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극갈래는 전혀 형식이 다른 걸로 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극갈래를 설명을 하면서 극갈래는 앞에 있던 글과 기본적인 형식이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작가가 독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나 의견을 전달할 때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 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서정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극갈래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 작가가 쓴 글을 바탕으로 지금 같으면 누가 될까요? 연출자가 그 글을 직접 살펴봅니다. 작가가 쓴 글을 연출자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시곡, 시나리오 같은 글들은 대부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섹터와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중학교 같으면 이 글을 읽을 수 있게끔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이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시나리오 같으면 촬영 기법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는 반면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 그거를 독자에게 전달하기에 과연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읽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중학교라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극갈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학생들이 질문할 때 운문과 산문으로 왜 서정갈래에서 시만 운문이고 나머지는 왜 산문이나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문학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면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살펴보게 되면 운문은 울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글을 읽을 때 리듬감이 있다. 시를 읽을 때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강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운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문학의 주체가 일부 지식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을 때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글을 쓰는 형식이 반복되면서 운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았다면 산문은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산문은 흩어질 산자라는 한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3사 그리고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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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 5, 4, 3이라고 하는 방식의 글자를 메꾸어서 글을 쓰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시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시조는 서정갈래로서 읽다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틀 아래에서 운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스토리를 꾸미다 보니까 이 틀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서 글자가 흩어져 있다는 뜻으로 쓰인 글이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사갈래의 글도 그리고 교술갈래의 글도 그리고 극갈래의 글도 결국에는 산문문학이 되겠죠. 우리가 국어에서 수능을 생각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운문과 산문으로만 나누는 기준 방식으로 문제를 낸다면 문제의 50%는 운문에서 나올 거고 문제의 50%는 산문에서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서정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정갈래와 서사갈래 그리고 교술갈래, 극갈래에 맞춰서 각각의 문항을 다 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25%, 25%, 25%, 25%이 정도쯤 나오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문들을 섞어서 내는 겁니다. 서정갈래에서의 시와 서사갈래에서의 소설을 같은 지문에서 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지문이 뭘까요? 바로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방금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판소리계 소설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춘향전, 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서사갈래 접목이 되겠죠. 그리고 판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갈래니까 극갈래 접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판소리 개 소설로서 판소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판소리라고 하는 자체는 그걸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거 안에 내용 중에는 서정관리와 똑같은 운문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 안에는 가짜로 꾸몄지만 실제로 특정한 교훈들이 다 담겨 있을 겁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운문과 산문의 형식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에 편리하고요. 극갈래의 형식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근대문학으로 들어와서 평민도 그리고 양반도 같이 읽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부분에서 또한 문학학적 의미도 높습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로서 춘향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보통 시를 배운다고 할 때 시 안에서 고전이라고 배우고 현대라고 배웁니다. 현대시가 있으면 고전시가라고 배웁니다. 어떻게 고전시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향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조도 있을 거고요. 경기체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사도 있겠죠. 그럼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충분히 있겠고 현대로 들어가야 되면 현대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딱 어떻게 배울까요? 두 가지 틀로 딱 배웁니다. 이 섹터는 정형시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 그리고 현대시는 자유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이 시기별에 따라서 주된 주제가 존재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를 방식으로 시에서 고전 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894년 갑오경전부터 1910년까지 이때 개화기를 빼고 나면 이제 현대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때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독립과 전후, 그리고 19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각각 시대별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시대별로 묶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시대별로 나타내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이때는 시대별 또한 시대별로 변화하는 문학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주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시험 문항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가를 공부할 때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글 쓴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형시로서 글을 쓰는 방식은 어땠는지, 시조도 마찬가지죠. 시기가 언제고 주체가 언제고 방식이 언제인지, 경기체가 가사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로운 반면에 그 주제가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소전갈래에서 시를 잠시 설명을 했고요. 소설 한번 볼게요.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소설은 아주 작은 이야기거든요. 아주 작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일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문열의 삼국지는 10권이 넘는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이 10권이 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할 때 소설이라고 그냥 말을 합니다. 왜 소설일까요? 아주 작은 이야기일 뿐인 거죠. 여러분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 그리고 대학교와 쭉 생활을 쭉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중에서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의 배경,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요. 이 안에 들어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만난 사람들을 주요 인물로 삼고요. 그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을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배경을 이때 설정한 건 분명한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거고, 인물과 사건을 설명하는 것도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능 문제에서 아주 짧은 부분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중략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는 것은 빤합니다. 자, 이 배경에서 이 인물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 인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과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시대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인물이 이 배경을 통해서 왜 이러한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가? 자, 이 사건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서로가 각각 인물, 그리고 사건,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서로 연결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소설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것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표명을 했죠. 작가가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문체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소설은 굉장히 간단한 지문일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관점에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가, 그것만 자기에게 맞게 세우면 소설 지문은 생각보다 읽기에 평이한 지문일 수 있습니다. 교실관례에 잠깐 들어가 보면 지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분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훈을 말할 때 지금은 매우 다양화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집행국어 수능 100일 프로젝트에서는 그것을 다 기존의 출제 유형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극갈래 있죠. 극갈래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극갈래를 공부할 때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전달자 입장에서 극갈래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연출자가 된 입장에서 작가의 글을 봤다고 해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안에서 실제로 나타내려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극갈래를 읽기 시작을 한다면 대부분의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정갈래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정갈래에서 나오는 향가, 한시, 시조, 경기체가, 가사, 여기 나오는 작품들만 해도 수십 가지의 작품들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것의 정확한 시대적 흐름과 그리고 그거를 쓴 이유와 쓴 방식 그리고 쓰는 방식에 대해서 시기별로 체계를 잡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수능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는가? 바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쉬울 겁니다. 물론 자유시도 시대적 구분이 있으면 왜 그거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글과 함께 나올 때는 더 복잡한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 100일 동안 여러분들과 지난 10년간의 수능을 다 풀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과 그리고 평가의 공통점과 점점 시대별로 바뀌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함께 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